네,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소비 지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게요. 그러니까 전 연령대에서 소득 대비해서 소비 지출이 줄었다. 예. 이거 어떻게 좀 해석하세요? 예, 소비도요 지나치게 많이 하면 과소비로 만국론이 나옵니다만은 너무 소비를 안 하면 이게 소비 버틀렉이 걸려가지고 생산된 제품이 안 팔리고 그래서 전체 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결과가 조금 잘못 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현재 10년 내에 우리나라 각 계층별 우리 국민들의 소비 성향 조사가 나왔는데요. 소비 성향이란 게 벌어들이는 돈 중에서 그중에서 먹고 쓰고 사는데 얼마를 소비하느냐 그 비중이거든요. 이게 소비 성향이 예를 들어서 100%라면 100원 벌었는데 100원 다 썼다. 뭐 이런 사람한테는 미래가 없겠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나타나는 통계를 보면요. 전 국민 평균 70, 벌어들이는 소득은 100인데 70만 소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소비가 너무 적어서 오히려 경제에 부담을 주는 요즘 우리 국내 소비, 내수 소비가 잘 안 된다라는 데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사람들이 쓰지 않으니까 소비가 제대로 될 수가 없죠. 소비하지 않으면요. 생산된 물건이 팔리지 않고 그러면 기업의 경기가 둔화됩니다. 적정한 소비는 경제 운용의 중요한 윤활유와 활력소인데 지금 우리 사회에 소비가 줄고 있다. 이 대목도 우리 경제의 한 문제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소득이 늘었는데도 지출이 줄어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아, 지금 내가 돈이 좀 있어도 내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보통 과거에는 65세까지 또는 몇 세까지 직장이 안정적으로 보장이 돼 있으니까 내년에 소득을 좀 당겨서 오래 쓸 수도 있는데 요즘 우리나라의 고용 패턴이라는 게 다음 달에 잘릴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한 사람들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꼭 먹고 사는 그 외에는 만약에 실업자가 된다든지 만약에 소득이 없을 예. 때를 대비해서 좀 미리 대비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나라 주택이 우리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해야 된다. 또는 집을 산 사람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금리가 올라가는데 다음 달에 이자 더 갚아야 돼요. 그럼 함부로 쓸 수가 없죠. 그냥 꼭 쥐고만 있는 예. 이런 현상. 특히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한 그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한평생 집 한 채 지키려다가 한평생이 그냥 인생이 저물고 만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예. 사기 위해서 소비하지 않아야 되고 집을 산 이후에는 대출금 갚기 위해서 소비하지 않아야 되는 이런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소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의 건전한 또 순환적 성장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런 점에서 불안감을 없애주는 거 이것도 우리 경제,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은 물론이고 한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남일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들으실 것 같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 항목별로 보면 근데 더 쓰는 그런 항목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부 자기 얼굴을 나타내는 이를테면 성형수술이라든지 예. 또는 품격을 나타내는 이런 쪽에 비해서는 이전보다는 소비가 좀 오히려 늘었습니다. 자, 그런데 먹고 사는 음료, 의류, 신발, 교육, 자녀 교육에는 많이 써요. 자기 교육에는 돈을 안 쓰고. 자기 개발. 예. 예,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 바로 이런 것들이 산업별 지금 국내 소비의 희비상곡선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패턴을 좀 알 필요가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이 일단 의식주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그러면서 좀 더 나아가야 된다. 그런 면에서
이 좀 균형 있는 품목별로 소비 성향도 조금은 균형을 잡는 개인도 노력을 하지만 예. 국가의 경제 정책 면에서도 좀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문화 쪽으로 돈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다시 이 미 관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정책을 펼치면서 우리나라 수출 5월 수출이 작년보다 1.3%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 미국 시장이 더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서서히 트럼프 관세 폭탄의 충격이 우리 경제에 주름살 타격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게 4월 9일부터였거든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를 90일 이후에 했다고는 하지만 국가별 보편 관세 10%는 이미 시장이 되고 있고 모든 상품의 10% 우리 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같은 데는 지금 품목별 관세라 해서 25%를 물고 있는데 4월 달만 하더라도 어떤 제이커브 효과 등으로 해서 별로 눈에 떨어지지 않는데 5월 달 수치를 보면 지금 좀 뚝뚝 떨어지고 있는 예. 게 확연히 드러납니다. 예. 수출이 훨씬 더 많이 줄었고요. 근데 수입도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출용으로 수입하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 관세 폭탄 때문에 수출이 어려울 것 같아. 이러니까 아예 수입도 안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도 우리가 품목별로 보면요. 지금 반도체가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세하고는 무관한 것이고 전 세계 반도체 경기 작년에 워낙 안 좋았는데 조금 살아나는 거거든요. 예. 반도체가 21% 증가했는데 만약에 저게 없었다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보면 이 품목별 감소율, 수출이 감소한 건데 석유 제품, 석유 화학, 뭐 이것은 구조적인 불황도 있죠. 거기다가 예. 지금 오른쪽에서 세 번째 한 보시면 2차 전지, 예. 저게 배터리 같은데 이 부분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타격을 보고 있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고요. 또 디스플레이라는 게 TV나 스마트폰의 액정 같은 건데 저쪽도 마이너스 18%, 네. 가전, 전자제품 마이너스 14, 철강 12%, 섬유, 자동차, 부품, 일반 기계, 자동차조차도 4.3대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산업은 자동차가 먹여 살렸거든요. 예. 완전히 트럼프 등장과 함께 패턴이 자동차가 오히려 걱정거리, 아픈 손가락이 돼버렸다.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것은 우리 선박, 바이오, 뭐 컴퓨터, 반도체 때문에 급격한 하락은 막았지만 요게 6월 달치 나오면 좀 더 충격이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관세 폭탄 빨간불 좀 본격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저희 이제 관세 문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요. 그 외국산 철강 알루미늄 이쪽에 25% 관세를 50%로 2배 인상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발표를 지금 상황에서 하게 됐다는 것은 뭐 아무래도 지금 그 전에 법원에서 어느 정도 또 상호 관세에 대해서도 제동을 거는 상황인데 이 얘기를 한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한마디로 법원 결정에 대해서 예. 자, 대통령은 법원보다 더 높아. 법원 결정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면서 전 세계를 향하는 경고입니다. 자, 미국의 한 지방법원, 통상법원에서 트럼프 관세가 문제 있다고 지적하니까 전 세계가 환호했지 않습니까? 예. 아, 이제 트럼프 관세 끝난 모양이야. 착각하지 마. 이 경고를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주말에 그것도 금요일 날 밤에 완전히 습격을 하다시피 관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미국 연방법원이 문제가 있다고 법적 하자가 있다고 판결한 부분은 상호 관세거든요. 예. 그것은 앞으로 이제 법원에서 지리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겁니다. 그런데 품목별 관세는 상호 관세와 다르기 때문에 법원에서 문제 있다고 하는 것과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마음대로 때릴 수 있으니까 자, 법원이 결정을 했건 말았건 나는 관세 폭탄을 계속 때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얼음장을 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철강, 알루미늄 이게 우리나라의 주 수출품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직격탄을 맞는 것이고 이게 지금도 25% 관세 너무 높은데요. 이거 50% 때린다? 트럼프 1기 때는 우리나라가 한미 FTA 자유무역 체결 국가이기 때문에
일정 쿼터 내에서는 트럼프가 전 세계를 향해서 철강 관세를 때리면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관세 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50% 올라간다? 네. 6월 4일부터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래 되면 우리나라 포스코 또는 현대제철 같은 철강업체 아주 날벼락을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 그다음에 스마트폰 이런 것도 트럼프가 얼마든지 그 관세율을 마음대로 법원 판결 관계없이 조정할 수 있거든요. 자동차가 상당히 불안한데요. 그나마 지금 25%를 막고 있는데 이것을 또 더 올리지 않을까. 여러 가지 트럼프의 관세 전쟁, 관세 폭탄 결코 종식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지금 더 트럼프 대통령이 목리를 부리고 있다. 물론 4월 초기와 같은 그런 혼란은 어느 정도 수습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가요. 새 정부가 6월 3일부터 들어서면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 많이 참았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어떤 관세 폭탄을 터뜨릴 것이라는 그런 외신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거든요. 네. 새 정부 들어서자마자 이 관세 폭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축하연할 시간도 없이 관세 폭탄과의 전쟁을 슬기롭게 잘 헤쳐가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럼 박사님 앞으로 들어서 새 정부는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거의 국가 비상사태 차원에서 국가 어젠다의 1번으로 지금 트럼프 관세 문제에 적극적이고 슬기롭게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트럼프가 벌이는 관세 전쟁은 동맹국이라서 봐주는 거 따로 없거든요. 특히 트럼프의 1급 무역 담당 참모, 지금 백악관의 경제교원 피터 나바로 같은 분은 미국이 동맹국이냐 적국이냐 그 기준은 미국에 대해서 적자를 얼마나 안겨주느냐 그것이 1차적으로 가치의 표준이 돼야 된다. 예.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이것보다도 미국의 적자를 안겨주는 게 더 나쁜 적성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적자를 야기하고 있는 나라 순위 7위, 8위 정도 돼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우리나라 정부가 없었기 때문에 딱히 공격할 대상도 없었고 협상도 뭐 그냥 자그마한 수준에서만 그쳤지 않습니까? 시작하자마자 아주 공격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줄 것은 주면서도 또 우리의 지렛대를 가지고 받을 것은 받는 국민적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과의 무역, 특히 안보, 국방비까지도 무역협상에 포함될 수 있고 환율 문제까지 터질 수 있을 것으로 예. 보이는데요. 정말 국민적인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한은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0.8%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수치도 굉장히 낮아 보이는데 이것마저도 또 낙관적이다라는 평도 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조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 상황 어떻습니까? 예, 우리나라가 지금 예. 소비는 내수는 잘 안 됐지만 그나마 수출은 잘 돼서 한국 경제가 역동적이다. 2% 정도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게 작년 말까지 올 초까지의 전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관세 폭탄이 터지면서 특히 한국의 주력 제품인 자동차, 철광, 거기다가 스마트폰까지 때린다고 그러고 바이오까지 때린다고 그러면 그 충격을 트럼프 관세 폭탄의 충격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는 무역 의존도도 높고 또 미중 무역 전쟁을 하면 거기에 미국과 중국의 전쟁 사이에 새우처럼 꼬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기가 다가온다. 물론 트럼프 관세 폭탄이 언제까지나 계속된다거나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결국은 미국도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 나가겠지만 한국을 상대로 한 어떤 공식적인 압력은 그동안에 별로 없었거든요. 트럼프 1기 때 보면 한국부터 때렸는데 한국의 한미 FTA도 다시 하자 하고 얘기할 정도로 트럼프는 지금 한국에 대해서 벼르고 있다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 새 정부 출범하자마자 닥쳐올 파고 국민적 합의로서 좀 잘 좀 슬기롭게 넘겨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모든 후보들이 경제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되든 경제를 최우선으로 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